안녕하세요. 네, 행정법 첫 시간입니다. 자, 우리 행정법 첫 시간이니까 행정법에서 이제 뭐 배우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쪽으로 와서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교통 단속 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뭘 받았느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운전면허 가지고 있던 걸 자, 취소가 된 겁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거예요. 자, 적발한 교통경찰관 을입니다. 경찰관 을이에요. 을입니다. 그런데 자, 운전면허 취소를 할 때 취소를 하는 건 대외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나가느냐?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지방경찰청장. 자, 이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나는 운전면허 취소당할 일도 안 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너무 억울하다. 다투고자 할 때 첫 번째 거쳐야 되는 게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도와주게 되면은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운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도와주면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고요.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 완전 기관이 나눠져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이런 절차들 이런 걸 배우는 게 우리가 행정법 시간에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행정법 시작하면서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잡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정주체 그리고 행정기관 그리고 행정청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례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경찰관 을 그리고 지방경찰청 자, 이런 사람들 그죠? 다 뭐 하고 있느냐?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 국가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갑에 대해서 뭔가 이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위를 했다. 근데 대한민국은 실체가 없죠.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부분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그죠? 사람이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람이 뭔가 지나가는 돈을 주었다. 그 돈은 주순 사람 거다 뭐 등등 누구랑 계약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 자, 그 사람 거다 그 사람 거다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누가 합니까? 손이나 발이 하죠. 손이나 발이 움직이면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했다 하는데 대한민국에 실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손이나 발 그게 바로 경찰청장이나 그 밖에 경찰관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손발이에요. 자, 사람으로 치면은 손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신체기관.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자, 사람은 결국 뭔데? 결국 돈 주었을 때 내 거다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 소유권의 귀속 주체,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내 손이 잘못한 거니까 손해계 배상을 받으라? 아니죠. 내가 해줘야 돼. 그쵸? 내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의무의 또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공법인이라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지만 그 손발, 신체가 있다. 그거에 이제 행정기관.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행정주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행정주체. 자,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 행정에 관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행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권리도 다 대한민국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것도 다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행정주체의 손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기관, 행정주체의 손발, 신체기관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중에서도 자, 운전면허 취소가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나가는 그 처분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사람,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대부분 뭐 어느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될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이 되겠고요.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갈 때 자, 비록 자, 교통경찰관 을이 잡았지만은 결국 처분이 운전면허 취소라는 그 행위 자체는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지방경찰청장 병의 이름으로 나가요. 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을 우리가 행정기관 중에서도 행정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청. 그렇죠? 따라서 결국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고요. 자, 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 손이나 발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두 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공무원이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행정기관 공무원들 중에서 누구? 우두머리들을 우리가 행정청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의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막 섞어서 써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정주체인데, 자, 행정주체. 자,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섞어서 써도 무방한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구별을 해야만 우리가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또는 서울시 이런 게 행정주체고 그 밖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행정기관이고 그 중에서 우두머리 서울시장, 뭐 동작구청장, 그죠? 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행정청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 일단 머리에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상 법률 관계가 있을 때 이 법률 관계, 그죠? 법률 관계라 하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그리고 의무 관계.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 소유권 뭐 등등 그런 권리가 생겼을 때 권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자, 의무는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공법인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 그래서 자, 우리 같은 자연인이나 또는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이 행정상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행정상 법률관계 근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한다? 공무원들이 직접 움직이는 거죠. 행정기관들이 움직여서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는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뭐 요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볼게요. 자, 행정상 법률관계인데 첫 번째 조직법적 관계 봅니다. 행정조직법적 관계. 그리고 두 번째 행정작용법적 관계 봅니다. 자, 요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법적 관계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행정상 법률관계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행정조직법적 관계라는 건 행정주체 내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주체 내부 관계라고요. 행정주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의 내부 관계입니다. 즉 대한민국 내부에서 뭐 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행정주체의 내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는 뭡니까? 아니 대한민국 상호 간의 관계? 대한민국이 두 개입니까? 아니에요. 자, 행정주체는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주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과 그만 게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게 서울시, 동작구, 그죠? 관악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별도의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이 다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과 서울시와의 관계 또는 대한민국과 동작구와의 관계, 서울시와 동작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법적 관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 대한민국이 자, 공무원이 직접 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자, 국민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첫 번째는 공법관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법관계 크게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 다음 테마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구별 기준을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봐서 자, 사법관계라 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개인끼리 돈 빌려주고 돈 못 받네 이런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 간의 법률관계, 개인 간의 돈을 받아야 될 권리, 저를 줘야 될 의무,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공법관계는요. 공법관계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죠? 이런 행정주체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국가나 행정주체와 국민, 개인 간의 관계 이런 걸 우리가 공법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테마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공법관계다. 결국 국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무원과 개인, 국민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공무원이 뭐 우월한 지위에서 너 운전면허 취소시켜버릴 거야. 또는 뭐 세금 내. 세무공무원이 너 세금 내. 이렇게 과세 처분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권력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권력관계는요. 공법관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가 권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지도해 주는 거 또는 조언해 주는 거 좋은 팁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강제를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관계가 이제 대부분 공법관계 중에서도 비권력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대한민국이나 서울시가 사법관계도 하나요? 이거 개인끼리 돈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관계라면 이것도 하나요? 이것도 합니다. 해요. 즉, 자,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렇게 뭐 공무원들을 앞세워서 막 우월한 지위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뭐 또 한다? 그냥 개인처럼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이런 것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요. 자, 우리 서울시청에 컴퓨터 100대가 새로 필요합니다. 100대 사야겠습니다. 컴퓨터 판매업자한테 돈 주고 컴퓨터 사는 겁니다. 전혀 이게 뭐 우울한 지위에서 하고 뭐 특별히
그 공법적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막 개인 간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개인끼리 필요한 거 컴퓨터 사고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가나 서울시도 다 이런 작용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관계는 비록 국가가 한쪽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사법관계다. 즉 국고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라의 나라의 창고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라의 창고 비었으니까 뭐 좀 컴퓨터 좀 더 사주세요. 요 정도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크게 둘로 나뉘면은 행정상 법률관계 중에서 행정자격법적 관계는 공법관계가 있고 사법관계가 있더라. 즉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개인끼리 돈 빌려주는 것과 같은 관계, 물건 사고 파는 관계도 있지만은 우월한 지위에서 뭔가 하는 관계도 있더라. 물론 비권력적 경우는 우월한 건 아니지만요. 이게 주된 겁니다. 그래서 우월한 관계에서는 공법 관계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크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자, 아까 봤던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표로 보는 거예요.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이 빠져 있는데 선만 그을게요. 자, 행정조직법상 관계는 뭐다? 행정주체 내부관계. 행정주체 내부관계, 서울시 내부관계 또는 뭐 대한민국 내부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서울시와 대한민국 간의 상호 간의 관계, 뭐 이런 걸 정하는 게 행정조직법적 관계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행정작용법상의 관계입니다. 아까 봤다시피 운전면허 취소처분하고 과세처분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행정작용 중에 하나예요. 행정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작용법상 관계는 결국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니까 뭡니까? 행정주체. 대한민국이나 서울시와 국민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나뉘는 거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뉘고요. 자, 공법관계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느냐, 권력관계.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비권력관계로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사법관계는요. 사법관계가 바로 협의의 국고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사고 파는 거 정도예요. 그래서 물품 매매 계약, 컴퓨터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즉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뭐 개인끼리 물건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은 관계, 사법관계도 존재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협의의 국고관계 말고도 이제 행정사법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사실 요거는 공법관계로 봐야 되는데 형식을 사법관계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가스 뭐 이런 걸 공급해 줄 때는 국가가 뭐 공법관계 이런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법관계로 하니까 훨씬 더 편리할 때가 있거든요. 개인끼리 하는 것처럼 훨씬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사법의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공사 이런 거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때때로는 뭐 민영화가 되면은 언제든지 그냥 민간 회사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사법관계라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좁은 의미로 진짜 사법관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법관계 그렇게 얘기하는 걸 협의의 국고관계다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다 넓은 의미의 사법관계 둘 다 크게 본 국고관계인데 결국 사법관계가 국고관계죠. 사법관계 국고관계인데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 두 개를 합친 거고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그 국고관계는 요런 거 사법관계 물건 사고 파는 거 개인끼리 거래하는 거 요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행정법에서 주되게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권력관계예요. 권력관계. 왜? 행정법의 행정소송법이라든지 행정집행법의 목적 자체가 그죠? 자, 유법한 공무원의 행위로부터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법에 어긋나는 그죠? 그런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구제해주겠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우리 행정법에서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 다른 내용보다도 어떤 관계? 공법관계 중에서도 권력관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를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서설입니다. 자, 행정상 법률관계, 그쵸? 아까 봤다시피 그냥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은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인, 뭐, 행정조직법 관계, 그리고 행정자격법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다 포함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행정상 법률관계는 뭐 국가 및 공공단체, 대부분 공공단체 하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공공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게 대표적인 행정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행정상 법률관계는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즉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와 이런 걸 행정주체라고 한다고 했죠. 행정주체와 상대방인 국민 간의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행정기관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여기 행정주체라는 단어 나오고 그렇죠. 행정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행정주체 대한민국이나 서울시 안에는 뭐 그들을 위해서 진짜로 움직여야 되는 손과 발이 있더라. 그게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행정조직법적 관계죠. 그래서 행정주체 내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대한민국 안에 내부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뭡니까? 상급행정청, 하급행정청으로 나눠가지고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또는 뭐 원래 내 권한인데, 법에 의해서 내 권한인데 내가 바쁘니까 뭐 네가 해라. 예를 들어 뭐 장관이 해야 될 일인데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그걸 뭐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거, 이런 게 권한 위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 정하는 겁니다. 또 대등한 행정청 간에 있어서 협의나 사무의 위탁관계, 즉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환경부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노동부하고도 관련돼 있어. 그럼 뭐 법에서 둘이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행정주체 내부 관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행정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상급행정청, 하급행정청, 이게 뭡니까? 행정청이 뭐라고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무행정, 조세행정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상급행정청은 국세청장, 하급행정청은요 각 지방마다 있는 세무서장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관계, 이런 게 이제 행정주체 내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거는 위임이라고, 권한을 위임해줬다. 야, 네가 이거 해, 넘겨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 대등한 행정청 상호간에서는, 그렇죠? 동급인 애들 사이에서는 넘겨줄 때 부탁한다라고 해서 이제 위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권한, 직무 권한을 어떻게 나눌 건지, 또 누가 넘겨줄 건지 등등, 이런 게 행정주체 내부 관계입니다. 역시 우리 행정법에서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는 국가와 공공단체 뭐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행정주체 상호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 즉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와 동작구와의 관계, 대한민국과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걸 이제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행정자격법적 관계입니다. 먼저 1번 공법관계 보고요. 좀 이따가 이제 바로 같은 이제 사법관계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공법관계는 첫 번째 권력관계, 그리고 비권력관계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 권력관계 볼게요. 권력관계란 국가 또는 뭐 기타의 행정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우월한 지위에서 자,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법 관계를 말한다. 자,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 그 의미 자체가 공권력 행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력관계는 행정주체가, 대한민국이나 서울시가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행정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권력관계다, 공권력을 행사한다, 공권력이다, 이 표현 나오면 뭐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입니다. 특성. 자, 첫 번째예요. 자,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이죠. 그래서 행정주체가 우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 공권력의 행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행정 객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너 운전 이제 앞으로 하지 마. 또는 뭐 조세 부과 처분. 너 세금 1,000만 원 내. 이거 일방적으로 그냥 강제하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 자, 개인들끼리 돈 빌려주고 돈 받고 뭐 물건 사고 팔고 할 때는 한 명이 우월한 지위가 아니에요.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둘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다. 그런데 비해서 자, 권력관계는 뭐다? 한쪽이 워낙 우월한 거예요. 우월한 지위에서 세금 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완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성립상의 특징이죠. 이렇게 우월한 지위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권력관계는 행정권 발동에 법적 기속이 요구된다. 법적 기속, 법에 의해서 기속된다. 구속당한다는 거예요. 법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 사적자치 원칙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와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사적자치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자치 스스로 알아서 통치하세요. 개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 대등한 지위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 맺고 싶으면 맺고, 계약을 누구랑 할지도 결정하고, 물건의 가격을 100만 원으로 할지 200만 원으로 할지 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사적 자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끼리 하는 법률관계에서 이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관계는요, 그런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끼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법에서 정해지기로는 세금 100만 원만 때리도록 돼 있는데 마음대로 세금 1,000만 원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자, 즉 권력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발동한다, 세금 1,000만 원 때린다, 이런 거는 법치주의 이념의 요청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반드시 있어야 돼. 법에 근거 없는데 마음대로 세금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겠다. 그렇죠? 법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것뿐 아니라 자,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법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법 자체가 뭐 정당한 법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효력상의 특성 보겠습니다.
자, 권리관계에 있어서 행정권 활동은 원칙상 하복 규정에 적용이 배제되고 축소한 공법적 원리의 규율을 받는다. 완전 다르죠. 사법관계. 대등한 개인끼리 하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하는데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이러한 효력에는 뭐가 있다? 자, 이러한 효력, 뭔가 차이가 나는 효력에는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자력집행력 등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끼리 하는 물건 사고 팔 때 하는 것과 다르게 자, 세금 내라 딱 과세처분이 나오면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걸 누구도 효력을 무효라고 얘기할 수 없는 힘들, 그 뭐 구속당하는 힘들, 그밖에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정이 되는 힘들, 돈 세금 안 내면은 법원에 가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법관계 개인끼리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물건 들고 오면 절도죄죠. 안 됩니다. 민사법원에 얘기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국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금을 때리고 돈을 안 내면은 뭐 민사법원에 가서 돈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자기가 강제로 징수해버립니다. 이걸 스스로 집행할 수 있다. 해서 자력집행력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강력한 지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권력관계 받고 비권력관계를 보는 부분입니다. 자, 비권력관계니까 뭐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행정작용을 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권력관계는 주로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지도, 사실행위 여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공법상 계약이다. 즉 무슨 말인 거니? 자, 서울시가 공무원을 뽑습니다. 서울시가 전문직 공무원을 뽑겠대요. 전문직 공무원. 그래서 변호사들 몇 명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들 우리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뽑겠습니다. 이 전문직 공무원들 뭐 계약직이야 계약직. 자, 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데 자, 요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뽑으면은 공무원은 강학상 임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는 우월한 지위에서 국가가 뽑는 거예요. 공무원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면은 그중에 우월한 지위에서 몇 명 딱 뽑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 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직 공무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와 이 공무원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등한 지위에서 만나서 월급 얼마 줄 거야? 나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그런 공무원 임명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바로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 이렇게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지도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지도, 권고, 조언입니다. 지도, 권고, 조언. 자, 당신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관련 법령상 허가가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지도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고 권고를 해주고 이런 겁니다.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월한 집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행정지도가 대표적인 비권력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우리 이제 사법관계 볼게요. 사법관계. 자, 이제 사법관계입니다. 자, 사법관계는 협의의 국고관계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들로 나뉘는 부분이에요. 자, 협의의 국고관계 이게 진정한 이제 사법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행정주체가 국가나 서울시가 자,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관계다.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그냥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거래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접적인 행정 목적 달성과 무관한 경우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임대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돈 주고 사고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개인과 뭐 컴퓨터 사는 거, 물품 매매 계약 같은 거. 그리고 자, 우리 시청 건물을 새로 하나 짓고 싶은데 건설사 중에 하나하고 계약 맺어서 하는 거. 건설 도급 계약 체결하는 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밖에 국공유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관계가 예상하는 겁니다. 자, 일반 재산이라는 건 이제 행정 재산과 반대되는 얘기인데 자, 분명히 우리가 시청 건물로 쓰고 있다, 뭐 청와대 건물로 쓰고 있다, 뭐 정부종합청사 건물로 쓰고 있다, 뭐 경찰청사 건물로 쓰고 있다, 이런 재산을 우리가 행정 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행정과 전혀 무관하게 국가나 서울시가 땅 부자거든요. 땅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거 행정에 쓰지 않는데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 엄청 많아요. 자, 이런 땅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돈 주고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 재산을 매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국공유 얘기했는데 국공유, 국유와 공유의 합친말이죠. 자, 국유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하는 거고요. 공유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를 공유라고 표현해줍니다. 국유, 공유. 결국 국공유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놀리고 있는 재산들, 그런 재산들을 파는 거, 빌려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협의의 국공관계, 사법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사법관계이니까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오나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제 뒤에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뿐인데 결국 우리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불만이 있을 때 어느 법원으로 찾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사법관계인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민사소송, 민사법원으로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불만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봤던 특히 그 공법관계 중에서 권력관계는요, 우울한 지위에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막 뜯어내려고 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나요? 거기는 이제 행정법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을 우리가 행정소송이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그렇죠?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나눠서 이제 봐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사법이에요. 자, 행정사법은 뭐다? 구간한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하는 일은 보니까 공법관계인 것 같은데 형식은 사법적 형식,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는 식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행정활동으로 얘기하는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들은 뭐 전기전압가스, 철도 뭐 이런 거예요. 철도도 민영화시키면 뭐 지금도 민영화됐죠. 얼마든지 다 민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법관계 중에서 사법관계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다는 사법관계와 아까 공법관계 중에서도 비권력관계는 또 역시 대등한 지위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 구별하는 게 사실 실무에서도 많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법관계. 물론 이제 거기 행정사법을 살짝 끼워주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를 사법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결어입니다. 자,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그 관계가 공법관계인지 그리고 사법관계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규 소송 유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다음 바로 테마에서 보시게 됩니다. 우리 금방 살짝 한번 봤죠. 소송 유형이 달라진다. 공법관계, 특히 권력관계면 무슨 소송? 행정소송. 그렇죠? 자, 사법관계인 경우에는 뭐 무슨 소송? 민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행정소송도 권력관계면 항고소송, 그 밖에 이제 비권력관계면 이제 주로 당사자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공법관계에 해당하면 공법이 적용되고, 공법이 적용된다, 그렇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끼어드는 그런 법을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법이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뭐 행정절차법부터 시작해서 뭐 형사소송법, 뭐 민사소송법 그런 것들, 소송법들 다 공법이고요. 특히 최고의 공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그 밖에 우리가 배우는 거 뭐 행정소송법, 그쵸? 행정심판법 이런 것들, 그쵸? 국가나 지방자치에 관계된 법들 다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법관계에 해당하면 공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정력 자기집행과 것 같은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고요. 관련 분쟁은 뭐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조금 얘기했다시피 공법관계면은 행정소송인데 특히 권력관계면은 항고소송, 비권력관계면은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법관계에 해당하면은요 뭘로 해결한다? 당연히 사법 대표적인 거 민법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다 민법에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민법 상인들끼리 거래하면은 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이에요. 그래서 사법관계에 해당하면은 사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국가도 사법관계가 있다고 했죠? 국가도 컴퓨터 사고 돈 주고 할 때 그때 무슨 법이 적용돼요? 헌법이 적용돼요? 행정법이 적용돼요?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당연히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가가 한쪽의 당사자를 할지라도 그 관계가 사법관계면은 그때는 당연히 사법이 적용돼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분쟁이 생겼으면 뭘로 해결한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입니다. 자, 아까도 했다시피 공법관계, 사법관계 쭉 나왔는데 과연 둘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크게 보시면 그거예요. 공법관계, 대부분 그 중에서도 권력관계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관계, 공법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법관계는요, 양쪽이 대등한 지위. 한쪽이 국가인데요. 그래도 국가도 대등한 지위에서 물건 사고 팔 때, 그런 때를 이제 사법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목차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구별 실익 두 개를 구별하면은 도대체 얻는 점이 뭡니까? 왜 굳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해야 됩니까? 법규 적용이 차이가 난다. 즉 헌법이나 행정법 이런 공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민법이나 상법 같은 사법이 적용되느냐,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요. 자, 특히 재판 절차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도 봤다시피 뭐 사법관계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거고요. 공법관계는요 행정소송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행정 강제의 가능성, 행정 강제가 바로 아까 봤던 자력 집행력입니다. 자, 행정 강제를 할 수 있느냐? 돈 받을 게 있는데, 세금 받을 게 있는데 제가 세금 안 주고 있네. 민사법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은 행정 강제, 직접 내가 국가가 나서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자, 국가가 컴퓨터 100대를 사고 싶어.
근데 자, 이쪽 상대방이 컴퓨터 100대에 해당하는 돈은 받아놓고 컴퓨터 100대를 안 주고 있어. 그럼 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가서 막 컴퓨터 100대 강제로 가져옵니까? 이건 대등한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국가를 할지라도 사법관계니까 민사법원을 통해서 컴퓨터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은요, 그죠?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때렸는데 얘가 세금을 안 내고 있네. 그럼 이제 그때는 그냥 강제로 그냥 세금 다 뜯어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행정가인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전보다 하는데 손해전보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국가배상 청구권 또는 손실보상 청구권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법 관계일 때만 특별히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함으로써 이렇게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구별은 어떻게 할 건데? 구별 기준과 구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건지 구별 방법인데 여기 학설도 몇 개 있지만은 역시 판례에 따르면은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느냐, 그죠? 국가가 일방적인 지위에서 강제하느냐 아니냐, 그걸 가장 큰 기준으로 해서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에서 자주 건드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 영역으로 이제 따로 빼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조세 과호납 반환 청구, 즉 세금을 잘못 냈다, 돌려달라,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요걸 과연 사법관계로 볼 거냐, 공법관계로 볼 거냐, 요게 이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거의 대부분의 행정법 학자들은 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이제 서로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또는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이냐 등등 입장이 많이 갈릴 때 그렇게 이제 견해가 대립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견해가 대립된다. 자,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투고 있는 지점에서 쟁점이다 보통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쟁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가 대립되다 보니까 뭐 A라는 학설, B라는 학설, C라는 학설 이런 여러 학설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학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판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로 내려서 쭉 집적된 그런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A나 B, C 학설 중에서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자, 대법원이 뭡니까? 법 해석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딱 나는 이 중에서 A 학설을 취하겠다. 그래서 A라고 딱 내리게 되면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대부분 학설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때때로는 학설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례처럼 모든 학설이 다 전부 다 B라고 주장하는데 판례 혼자만 A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국가배상 청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행정사는 목적의 사용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학설과 판례가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1번과 2번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판례가 완전히 다른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서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왜 처음부터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나요? 구별 안 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을 안 합니다. 아니, 그럼 그런 나라는 어떻게 뭘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가가 끼어들어서 우월한 지위에서 했던 말들은 다 민법 같은 걸 막 처리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도 이제 어떻게든 뭔가를 새로운 법 기술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부터 공법과 사법을 딱 나누면은 정말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인데 영미법계 국가는 좀 그래요. 성문법도 잘 발달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에 많이 의존해서 판례법 국가라고 불리는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로서 공법과 사법을 완전히 나누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 헌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그밖에 사법, 민법, 상법 이런 걸 완전 나눠놨어요. 나눠놔가지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법을 적용시키고 자,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을 적용시키는 식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국가 등의 행정주체, 국가 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겠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줄이면은 그냥 국가 등으로도 많이 표현해 줍니다. 자,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국민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뭡니까? 국가나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끼어드는 법이니까 그냥 공법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아무리 우리 법전을 찾아봐도 행정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우리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그밖에 행정소송법 관련된 법들 있죠. 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우리가 그냥 통칭 행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헌법은 헌법전이 별도로 있어요. 민법 별도로 있습니다. 형법 별도로 있어요. 형사소송법 별도로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법 아무리 찾아도 없어. 행정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얘기는 결국 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묶어서 행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른 법과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행정에 관련된 법들은 모두 다 공법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과 사법을 완전히 나누고 있다고? 근데 뭐가 문제인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런데 오늘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하는 형식이 다양화됨으로써, 그렇죠? 막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면은, 이거 공법인 것 같은데, 그리고 대등한 지위에서 하면 사법인 것 같은데, 딱 나누면 좋겠는데, 이게 우월한 지위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등한 지위 같기도 하고 애매한 여러 가지 형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법 관계로 봐야 될지 이 관계를 사법 관계로 봐야 될지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법원으로 찾아가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별 기준이 뭔지 좀 구별 기준을 알려달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한 행정작용이 공법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사법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게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개를 구별하는 거 왜 구별합니까? 구별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왜 굳이 이거 갖고 싸워야 됩니까? 자, 첫 번째 법규 적용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공법 관계면 공법이 적용되고 사법 관계면 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눈다는 겁니다. 자, 아까 테마에서도 봤다시피 자, 공법 관계면은요 공법이 적용되면서 무조건 법에 근거하고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법쟁증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사법 관계는요 민법이나 상법 같은 사법이 적용되면서 동시에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재판 절차의 차이입니다. 자, 사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뭘로 한다? 민사소송. 사법관계에 관한 소송,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세요. 그쵸? 자,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행정소송, 우리 살짝만 볼게요. 자, 행정소송. 자, 행정소송인데, 자, 행정소송에는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행정소송에는 먼저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요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는 요 2가지. 특히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행정소송에는 4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 2개가 문제가 된다. 항고소송은 말 그대로 저항한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무원이 나를 찍어 누르네. 나 억울하다. 저항하는 소송. 즉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강제를 당했을 때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끼리 다투는 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바로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 주로 이제 비권력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관계가 적용되면은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특히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도 권력관계라면은 항고소송이 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원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소송을 밟아야 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볼게요. 자, 행정관계 가능성입니다. 자, 사법관계에서는 개인끼리 물건 팔고 돈 못 받았다. 사인이 자력구제하면은 안 됩니다. 범죄가 됩니다. 그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서 민사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 그죠? 일단 법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공법관계는요, 세금 내라는데 세금 안 내?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청이 대집행, 강제징수 등 자력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자, 그다음 손해정보 볼게요. 자, 손해정보입니다. 자, 사법관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개인이 민법상, 사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에요. 민법과 상법. 자,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법관계에서는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슨 법?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여기는 그 잘못을 한 개인이 손해배상을 하는데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누가 배상을 해준다?
잘못을 한 공무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요.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뭔가 해줍니다. 개인끼리 뭐 적법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손실 생겼다. 아니 뭐 돈 안 물어주면 되지. 물어줄 필요가 없죠. 적법한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은 자, 국가는 달라요. 자, 국가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도 상대방에게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댐을 짓는다. 댐을 지어야 되니까 이 지역이 다 물에 잠길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딴 데로 이사 가세요. 그냥 쫓아냅니까? 아니죠. 자, 댐을 짓는 거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사 가야 되는 손실,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 있죠? 그때는 손실 보상금, 돈을 다 줘야 됩니다. 고속도로 낼 때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다 이제 앞으로 고속도로 내겠습니다. 여기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세요. 그냥 내쫓습니까? 아니요. 보상금 다 줘야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경우에도 공법만의 특유한 손실보상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공법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해전보에 있어서도 약간 다른 거예요. 사법관계에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잘못을 한 개인이 물어주는 거다. 그런데 공법관계에서는요. 자, 뭐 어떤 경우 물어준다? 자, 개인이 물어주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준다. 그리고 법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그 밖에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먼저 전통적 견해 볼게요. 전통적 견해.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에 대해서 뭐 주체설, 신주체설, 권력설, 이익설 등 학설이 규정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체설부터 볼게요. 자, 주체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결국 뭐 법률관계의 주체. 법률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그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행정 주체인 경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쪽이 분쟁하는데 한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그 경우가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죠? 다만 이 견해에 의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됐나요? 국고로서의 국가행위, 자, 국고로서의 국가행위, 즉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행위, 국가가 사법행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물건 사고 파고 하는 거, 그런 행위도 분명히 한쪽 당사자가 국가입니다. 국가가 컴퓨터로 사는 건데 국가가 당사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공법관계라면서. 근데 왜 이런 경우는 우리 사법관계로 보고 있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건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학설이 다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 볼게요. 자, 신주체설입니다. 신주체설이에요. 자, 신주체설 보겠습니다. 자, 공권력 탐색의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하여만 권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공법이다. 그래서 이제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냐 아니냐 이를 좀 넘어서서 자, 권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신주체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과 다르게 모든 권리 주체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한다. 요때 이제 비로소 사법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주체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신주체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성질설입니다. 성질설은 한마디로 지배설, 복종설, 합쳐서 그냥 지배복종설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이 우월한 관계고 다른 한쪽이 약한 관계라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고 다른 쪽은 복종하는 관계라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처분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법률 관계가 불평등 관계, 즉 지배복종 관계인 경우에는 공법 관계, 그리고 대등한 관계인 경우에는 사법 관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지배복종 관계다. 즉 한마디로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 있느냐 아니면 대등한 지위에 있느냐 그걸로 보는 부분이에요. 자, 뭐뭐 하기 전에 뭐 어려운 난점이 있다 등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시험에서 나온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이익설입니다. 이익설. 자, 이익설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공익을 위한 법이 뭐다? 공법이다. 자, 사익을 위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이 사법이다. 요거 가지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익,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걸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익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견해예요. 옛날에는 막 저런 견해들이 막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각각 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현재의 견해입니다. 현재에는 공법과 사법관계 구분은 각국의 특유한 정치적 현실적 고려 결과 따라서 어떠한 이론으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주체설 기준으로 해서 성질설, 이익설 가미한다. 한마디로 오늘날에는 종합설의 입장이다. 전부 모든 학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건 뭐였나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학설, 견해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자,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행위는 사법행위다. 자, 그러나 자, 뭐뭐 등과 같이 자, 행정주체가 자,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
주체에서 행하는 행위는 공법 행위로 본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뭐 지배 복종설, 성질설에 가까운 또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 태도를 성질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이제 종합설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등한 지위와 우월한 지위예요. 그래서 자, 행정주체가 국가가 자, 사경제 주체로서 자, 개인끼리 물건 사고 파는 그 중에 하나의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거라고 하면은 사법행위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고 문제가 생기면 민사법원 가서 다퉈야 된다. 자, 하지만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공법행위 그때는 뭐 행정법이 적용되고 행정법원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해요. 자, 두 개 구별하는 종래의 견해는 뭐 하나의 기준만에 의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해서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죠? 그래서 종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검토는 왜 쓰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 견해들이 다투고 있는 걸 쭉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대법원에서 어떠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렸는지 딱 그리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시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검토라는 걸 한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즉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또는 뭐 대법원의 입장보다는 다른 학설 중에 하나가 뭐 타당하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마지막에 하나 더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토라는 목차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개 구별 방법이에요. 구별 방법인데 결국 앞에서 했던 얘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정법이 행정상 강제 집행, 세금 안 내면 강제로 가져오는 거, 이제 행정벌, 과태료나 벌금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을 인정하는 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전부 다 행정법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행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뭐 행정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관련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행정법에서만 인정되는 걸 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명확하지 않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결국 종합설이에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공법관계가 사법관계가 진짜 애매한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거든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공법관계로 봐야지 사법관계로 봐야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미리 확고한 기준을 딱 세운다기보다는 이 기준 저 기준 다 섞어가지고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저 사건은 저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영역이에요.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례 문제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되는 거, 자, 조세 과원합 반환 청구입니다. 자, 조세 세금을 냈는데 반환을 청구하네. 왜? 과원합을 했기 때문에. 자, 관합은 뭡니까? 1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내가 300만 원이나 냈어. 과하게 많이 낸 거예요. 오납은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잘못 나에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내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렸어. 이게 관합 또는 오납입니다. 이건 이제 과오납을 반환해라 청구가 되는 겁니다. 자, 국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세금을 냈으면 그죠? 누가 지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금 내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는 대표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이렇게 세금 잘못 냈으니까 돌려달라는 거에 대해서 자, 통설이 갑자기 왜 나오나요? 자,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주장하면서 대립한다고 했죠. 근데 그 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통일돼 있습니다. 통일돼 있는 견해, 그걸 우리가 통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즉 대부분의 학자들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이렇게 통일돼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통설이라고 합니다. 자, 통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자, 공법상은 원인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뭘로 한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당사자소송은 뭘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공법상의 원인에 의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딱 여기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공법상 원인 뭡니까? 아니 뭐 소득세법이라든지 그쵸 법인세법 관련된 그런 게 공법이거든요. 자, 그런 거에 원인에 의해서 세금을 잘못 냈죠. 거기에 의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통설이에요. 자, 반면 판례는요 정반대 입장입니다. 정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조세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자,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자, 요거는 뭐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민사상
행정소송의 하나인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요. 민사소송이니까 민사법원으로 가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민사상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 하나죠. 이건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자는 견해고요. 판례는 반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당사자 소송으로 하고 있다. 행정소송으로 해야 된다. 즉 통설은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공법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세금 잘못 낸 거 돌려달라는 걸 통설은 공법관계로 보고 있어요. 자, 판례는요. 민사소송으로 가래. 뭘로 보고 있어요?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최근에 와서는 판례가 조금 태도를 가끔씩 바꾸는 그런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 부가가치세 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네.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지.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세금 잘못 낸 거 돌려달라고 할 때 판례 입장은 민사소송으로 가라. 왜냐? 사법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가 부딪히는 부분. 이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다수 약자가 이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다음에 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 소송에다가 명시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집어넣자. 지금 이제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국가배상 청구 볼게요. 자,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공무원이 잘못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공무원이 잘못합니다. 자, 공무원 을이라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갑이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법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공법관계에서는요, 을에게 달라고 못하고 국가 공무원이면 자, 국가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을이 잘못해서 갑이 손해 1,000만 원 입었는데요. 그래도 국가 보고 달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게 받을 수 있다. 이게 국가배상 제도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얘 대신해서 배상해 주는 거예요. 배상해 주는 겁니다. 자, 왜 을이 뭐 아주 나쁜 짓을 했으면 을도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싶으면은 좀 사소한 잘못했다고 해서 을에게 무조건 네가 다 물어내 이러면은 모든 공무원들이 겁이 나서 일을 못 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소한 잘못을 하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물어줄게. 이게 이제 국가배상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100억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 100억의 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줘?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렇죠?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피해 입은 걸 대부분을 회복을 못 해요. 근데 국가는 돈이 진짜 많죠. 그러니까 자, 손해 입었어요. 돈 없는 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주는 겁니다. 즉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예요. 이게 이제 국가배상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게 이렇게 돈 달라 할 수 있는 게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통설은 역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죠. 행정주체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들어가 있다. 당연히 그건 공법 아니냐.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공법으로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권은요. 공권적 청구권, 공권적 청구권의 반대는 이제 사건적 청구권이죠. 공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국가배상 청구권은 행정소송이라는 겁니다. 행정소송. 그렇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는 행정소송이다. 그래서 뭐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결론 당사자 소송으로 가자.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나 판례는 아까처럼 또 반대예요. 판례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본질적인 성격은 민법하고 똑같아요. 사법의 특별법으로서 마치 민법의 특별법인 사법이 상법이죠. 상인들 간의 권리 의무를 다투는 법 똑같다는 거예요. 민법의 특별법 상법도 사법인 것처럼 국가배상법도 그냥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이나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도 곧 사법이라는 겁니다. 사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국가 보고 돈 달라고 하고 싶다. 그럼 그거 뭐 해야 돼?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해야 돼? 민사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 잘못 냈다, 돌려달라. 대부분 학자들은 뭘로 본다고요? 이거는 공법관계니까 소송 행정소송, 정확히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 판례는요? 아니, 사법관계야. 그러니까 뭘로 와? 민사소송으로 와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국가 네가 돈 내놔라. 국가배상 청구하는데 어디 법원으로 가라? 통설은 당사자 소송이니까 공법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이니까 행정법원으로 가야지. 판례는요? 아니 민사관계 사법관계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 민사법원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확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입니다. 목적의 사용 허가예요. 자,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 허가다. 결국 무슨 말인 거니? 행정재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경찰, 청사,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걸 행정재산입니다. 이걸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청와대 건물 안에 뭐 식당을 내고 싶은 거예요. 또는 매점이라든지, 그쵸? 음식점 같은 거 내주고 싶을 때. 자, 음식점, 요게 뭐, 청와대, 경찰청사 건물에 본래 목적하고는 상관없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행정재산을, 그쵸? 경찰청사 건물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구나. 매점이나 식당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겠습니다. 자, 국유재산법에서 제24조가 행정재산은 그 용도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근거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누구에게? 밖에 있는 일반 사인에게. 그죠? 경찰이 아닌데, 경찰도 아니고, 우리 경찰들이 쓰고 있는 건물인데, 밖에 있는 일반 사인에게 들어와서 뭐,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식당이 뭐, 경찰청사 건물을 다 차지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경찰 행정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금 그죠? 한 층이나 뭐 구석 정도만 이제 매점이나 식당으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용 허가를 해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게 사법관계냐 아니면 공법관계냐, 요거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아니 이거 뭐 경찰청사 건물이라고 경찰 국가의 행정기관들 아니야? 국가와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공법관계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임대차 계약 해주는 거나 비슷해요. 건물주가 자 우리 건물 들어와서 식당 하실 분들 들어오세요. 보증금 얼마, 임대료 얼마 주시면 제가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끼리 뭐 건물을 갖다가 빌려서 쓰고 하는 그런 사법관계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냐 견해가 대립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학자들이 통일돼서 이건 공법관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쟁점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역시 학자들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요거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럼 우리 대법원은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요? 자, 대법원의 입장은 공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공법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국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리고 그 사용 수익 허가자에 대해서 하는 자, 사용 수익 허가 취소. 그죠? 그래서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당신 우리 건물 와서 식당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식당 하다가 중간에 취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뭐다?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했다. 대등한 지위가 아니고 우월한 지위에서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공법관계가 되는 거죠. 공법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 개념은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중요하게 배우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 공법관계다. 공법관계로 판례는 보고 있다. 요거 결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법관계로 보고 있다. 항고소송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 표현은 앞으로 우리가 수십 번 더 보게 되는 표현이라고 보고 지금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행정법 관계 사법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문, 자, 행정상 법률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법률관계 단문으로 25점짜리가 이게 나올 것이냐?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문으로 굳이 이게 나오겠느냐? 사실 행정상 법률관계는 그렇죠. 행정법 전반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해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막 이걸 단문식으로 암기하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만 단문이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실체 진실주의 가지고 25점짜리 단문으로 나와요. 허리죠, 헐.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뭐 미친 척하고 이상한 출제자가 들어가서 막 던지듯이 내면은 뭐 어디서 나올지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도 단문으로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일단 뭐 약간 시간 들여서 준비했는데 나오면 땡큐고, 그쵸? 나오면 땡큐죠. 근데 준비 안 했는데 나오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것도 단문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상 법률관계 두 문자로 외워둬야 되는데 왜 두 문자가 왜 필요하느냐? 사실 그쵸, 구체적으로 딱딱 무슨 뭐 공법관계에 대해서 써봐라, 사법관계에 대해서 써봐라, 뭐 대충 이렇게 뭐 행정작용법 뭐 써봐라 뭐 하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씁니다. 그런데 통으로 그냥 행정상 법률관계 써라 이러면은 뭐부터 써야지? 뭐부터 써야지? 기억나는 것만 그때그때 쓰다 보면은 알고는 있었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차 중심으로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두 문자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행정상 법률관계 두 문자는 자, 조준해상이 작공범비와 사협정을 맺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준해상이 뭐냐? 조제한다. 뭐 술 만드는 놈이야. 술 만드는 내상, 내무외상 뭐 이런 관리 이름이에요. 관리 이름. 이 관리는 왕실에 갖다 바치는 술 만드는 관리가 조준외상입니다. 조준외상이 누구하고 사협정을 맺었느냐? 작공범비랑 맺은 겁니다.
이름이 왜 있다고냐? 쪽발이라서 그래요. 쪽발이라서. 일본 놈들. 막 풍신수길, 막 덕천가강. 걔네들 이름이 이상해요. 얘도 일본 애였던 거야. 쪽발이었던 거야. 그래서 작공건비야 이름이. 그래서 작공건비하고 몰래 니네 술 나한테 좀 팔아라. 이런 사협정을 몰래 공적인 협정도 아니고 사협정을 맺었던 겁니다. 자, 술 만드는 조준해상이 자, 일본 사람 작공건비와 사협정을 맺었다.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단문 나오면 일단 서설은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하는 거고요. 서설과 결어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요 두 문자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목차입니다. 자, 먼저 서설. 자, 행정상 법률관계는 뭐다? 의 써주면 되는 거죠. 자, 행정주체와 뭐 일방 당사자와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조직법적 관계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조가 나오는 겁니다. 조준해상, 조. 행정조직법적 관계 빼고 나머지 행정작용법적 관계만 쓰면은 점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자. 그래서 조로 시작되는 거. 자, 행정조직법적 관계 써주고요. 행정조직법적 관계는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가 뭐 행정주체 내부관계. 그래서 주내, 주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주체 내부관계에 대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급행정기관, 하급행정기관, 즉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의 지휘감독관계 또는 권한위임 관계 등 결국 직무 권한의 관계, 이걸 우리가 행정주체 내부관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바로 이 상입니다. 상.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즉 행정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관계,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공공단체, 대표적인 거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 대표적인 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은 그쵸? 뭐 딱딱 목차만 던져주면은 공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밑에 내용은 어느 정도 씁니다. 중요한 거는 목차가 기억이 안 나면 목차만 있어도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을 목차가 기억 안 나면 누락시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목차 위주로 기억하는 겁니다. 조준해상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자 3번 위로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행정작용법적 관계죠. 자, 작입니다. 자,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자,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뭐 크게는 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죠. 자, 공법관계 뭐가 있다?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가 있다. 그래서 작공권비, 쪽발이 이름인 작공권비예요. 작공권비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력관계는 뭐 있죠? 우월한 지위, 우월한 지위주의자,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법 관계다. 강제로 세금 뜯고, 그렇죠? 막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성, 뭐 행정주체의 우월성, 일방적인 명령 강제 우월성 있고요. 성립상의 특성, 이거 아까 했던 거지고요. 자, 성립상의 특성 뭐다?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체적 절차적으로 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효력상의 특성입니다. 효력상의 특성 뭐 이런 권력관계는 뭐다? 사법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 사법 대신 뭐가 적용된다? 따로 공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매우 특수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구속력, 공격력, 확정력, 자기집행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효력상의 특성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비권력관계 위로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비권력관계 똑같이 행정작용을 하긴 하는데 뭐다?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권력적 수단,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력적 수단이 의하지 않고 행정작용을 하는 관계를 우리가 비권력관계라고 한다. 대표적인 거 공법상경 행정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고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맺었다? 사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사법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사법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하면은 집어넣어주는 행정사법이 있다. 자, 협의의 국가관계는 행정주체가 사업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관계다. 즉 물품 매매 계약이나 건설도급 계약이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행정사법은 사법인데 형식만 사법인 겁니다. 사실은 행정작용이에요. 사실은 행정작용 중에서도 뭐 권력작용이나 비권력작용, 대표적인 거 비권력작용에 가깝죠. 어쨌든 자, 권력작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권력작용 또는 비권력관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형식만 대등한 것처럼 해서 사법의 형식을 띠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적 형식으로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국고작용에 들어가지 않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형식은 사법이니까 사법으로 봐준다. 그래서 행정인데 이게 형식이 사법이네. 그래서 행정사법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뭐 전기, 전화, 가스, 철도 공급 이런 걸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결어입니다. 결어. 자, 이런 거 쭉 구별이 되고 있다. 뭐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법관계에 해당되면 공법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공정력, 자기집행력, 특수한 효력 이런 게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 대해서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관련 분쟁, 소송의 종류가 항고소송, 그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처분 등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또 하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해결이 되고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면 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거. 특수한 효력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자력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 공격력 이런 것도 없다. 그리고 관련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민사소송. 자, 위에서 얘기한 공법관계에 해당하면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한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이 다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행정소송인데, 자, 사법관계에 해당하면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해결한다. 이렇게 결여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목차를 외워둔다는 거.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목차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단문, 암기, 두 문자 보겠습니다.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 여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통으로 나오면 쓰기 어렵다. 그래서 두 문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실기 문제가 출제되면 어떡하나? 실기 문제. 필기 문제도 아니고 실기 문제 뭐예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에서 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한번 구별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걸로 그냥 두 문자 외우시면 됩니다.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은 뭐다? 구별하는 실기 문제, 실기 문제. 실기 문제가 출제되면 어떡하지? 실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실기 문제. 이렇게 두 문자를 보시고요. 자, 먼저 서설 기본적으로 써줘야죠. 그래서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공법이다. 그런데 행정작용 형식이 너무나 다양화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법에 속하는지 사법에 속하는지 애매한 거 있다. 그래서 일정한 행정작용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다.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구별실익 위로 올려서 볼게요. 실기 문제 먼저 실이 나온 거예요. 실. 자, 구별실익 꼭 써줘야 돼요. 자, 구별실익입니다. 구별실익은 뭐 첫 번째 뭡니까? 법규 적용이 차이가 나는 거죠. 법규 적용이 적용이 됩니다. 사법이 적용되느냐, 공법이 적용되느냐 그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 재판 절차가 차이 나죠. 재판 절차 차이, 재판 절차. 그래서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 강제의 가능성도 달라지죠.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법관계면은 강제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공법관계는 강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손해정보 방식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손해를 입었다. 근데 이게 사법관계에서 입은 손해다. 그러면은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공법관계에서 일어난 손해다.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죠. 위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네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도 뭐 그쵸,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렇지 객관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맞추는 건데 백지 답안지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두 문자를 매우 유치하지만 두 문자를 만들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실익 관련해서 두 문자는 그겁니다. 자, 실익이 적절해서 강제 손해는 면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른다. 그래서 막 좋다고 막 돈 투자해서 넣었는데 갑자기 거래소를 없애버리네. 거래소를 강제 폐쇄한다.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한 사람들 돈 날리는 거죠. 그 부분. 그게 비트코인의 거래소가 강제 폐쇄돼서 입는 손해가 강제 손해예요. 근데 다행히 거래소 폐쇄되기 직전에 내가 손절매해서 약간의 이득만 보고 팔았다. 거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 투자, 야, 재미 봤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실익이 적절해서 강제 손해는 면했다. 내가 거래소 폐쇄하기 전에 팔아서 강제 손해는 면했다. 이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구별 실익은 뭐다? 실익이 적절해서 강제 손해는 면했다. 적절해서 적적적적적. 자, 적용되는 법규가 차이가 나고요. 절차도 차이가 납니다. 소송 절차, 재판 절차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자, 강제 수단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손해 전보를 받는 방식이 달라진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를 구별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로마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구별 기준입니다. 이제 구별 기준과 구별 방법. 구별 기준, 구별 방법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별 기준은 뭐 어떻게 된다? 자, 학설 써줘야죠. 학설. 자, 전통적 견해가 있다. 뭐 주체설, 신주체설, 권력설, 이익설이 있다. 요거를 또 역시 그죠? 앞자를 따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익설의 이자, 그리고 주체설의 주자, 신주체설의 신자, 그리고 권력설의 권자. 그래서 이주신권입니다. 이주신권. 그래서 학설은 전통적 견해로 이주신권이 있다. 그래서 이주신권 딱딱딱 써주면 됩니다. 딱딱딱 써주고 내용도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나요? 이름 기억하는 거 하나라도 빠뜨릴까봐 버벅대면 안 돼요.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딱 쓰는 순간 전통적 견해로 이주신권을 차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주신권은 뭐 유치하게 또 뭐 그죠? 이주신권이 그거죠. 이주신권. 신권 권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워낙 신묘해가지고 신권이라고 불립니다. 신권. 근데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딱 2주 동안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신묘한 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주신권입니다. 이주신권. 이주신권. 자, 구별 기준. 자, 전통역견의 이주신권이다. 그래서 따다다닥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현재의 견해는 뭐다? 어떠한 이론도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뭐 종합설,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 뭐 그 밖에 뭐 등등 하니까 다 합쳐서 이런 걸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현재의 견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의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 키워드 다 들어가야 돼요.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판례는 행정 주체가 자,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자, 대등한 지위에서 한 행위는 사법행위다. 그러나 행정 주체가 자,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는 공법행위로 본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행위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그대로 쭉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들 연결해서 4대4 050 4대4 050 요게 판례의 태도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4 050으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검토입니다. 종려 견해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주체설도 하고 이익설도 하고 성질설도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구별 방법, 실정법이 그쵸 행정상 뭐 이런 걸 갖다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법관계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자, 구별 기준, 구별 방법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구별 방법은 생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했던 말 어차피 또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로마자 4번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네, 자, 문제되는 영역. 우리 자, 실기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구별하라는 거 실기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느냐? 바로 그 실기 구별하는 실익.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거냐? 그게 실기였고요. 이제 실기 문제입니다. 문제. 자,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이 이런 게 있다. 자, 첫 번째 뭐 조세, 과원합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내가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 두 번째,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국가가 나에게 돈을 달라. 국가 배상 청구가 있고요. 세 번째,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인데 이걸 목적 외로 매점 같은 걸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공법 관계냐 아니면 사법 관계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요 두 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국가 배상 청구는 그쵸? 압도적인 통설이 다 이거는 공법관계다.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판례는 정반대로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통설은 뭐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 자, 통설은 당사자 소송이다. 그런데 판례는 뭐다? 결론. 그죠? 민사소송. 즉, 통설은 뭐? 공법관계. 판례는 뭐? 사법관계.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로 나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 부가가치세, 키워드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통설을 따라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매우 반가워하는 판례가 하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도 입장이 완전 달라요. 자, 통설은 뭐? 당사자 소송. 즉 뭘로 보는 거예요? 공법관계로 보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 판례는요, 민사소송.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 이 부분도 써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압도적인 통설은 없어요. 그래서 공법관계설과 사법관계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 입장 써주는 게 중요하죠. 자, 판례는 뭐다? 자, 사용수익 허가 취소는 뭐다?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행한 곳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공법관계로 보고 있다. 소송은 당연히 그쵸? 항고소송이니까 결국 행정소송,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뭐 계속 이 부분 따로 또 계속 배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나오면은 그쵸? 아, 통설과 판례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거는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되는 영역에서 뭘 써야 되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억이 안 날까봐 두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세금이 문제될 때다. 그래서 세자. 그리고 또 하나 국가배상 청구가 문제될 때다. 또 하나 행정재산은 목적의 사용이 문제될 때다. 그래서 세자와 배자와 목적을 따서 세배 목적이 문제다. 문제되는 영역이 뭐다? 세배 목적이다. 그래서 세배 목적이 문제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어린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 설날만 되면은 막 세배해. 굳이 세배 안 받겠다는데도 막 세배하려고 해. 목적이 뭔가요?
돈 받으려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런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돈 받으려는 목적으로 요즘 어린애들이 세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배하는 목적이 문제다, 세배 목적이 문제다, 세배 목적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